정 의사 선생님은 내게 비밀스러운 쪽지 한 장을 건넸다. 거기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나를 요양원에 가두려 한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 이름은 박수아. 올해 70세다. 지난 45년간 나는 내가 사랑으로 가득한 아들 김준호를 키웠다고 믿어왔다. 2살 때 버려진 아이였던 준호는 내 삶에 찾아왔고 남편과 나는 온 세상의 사랑을 담아 그 아이를 이겨냈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교육, 보살핌, 그리고 나의 희생. 나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기꺼이 바쳤다. 5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준호는 나의 유일한 가족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혜미, 나의 손녀 최일인도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화요일, 늘 그렇듯 평범해야 할 건강검진이 나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았다. 정 의사 선생님은 내가 수년간 믿어왔던 가정이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나를 진찰했지만 그의 행동은 어딘가 이상했다. 혈압을 재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피했다. 수아 어머님, 모든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검진 결과도 완벽하고 심장도 아주 튼튼하세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일어나 떠나려 할 때 나는 그가 뒤에서 다가오는 것을 느꼈다. 갑자기 내가 핸드백을 드는 순간 정 의사 선생님은 접힌 쪽지 한 장을 내 핸드백 바닥에 몰래 밀어 넣었다. 그의 동작이 너무 빨라나는 거에 알아차리지 못했다. 박수아 어머님, 몸조리 잘하세요. 그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은 때때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 내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뜻이지? 왜 저렇게 은밀하게 쪽지를 준 거지?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진료실에 나섰지만 쪽지를 확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택시 안에서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정 의사 선생님은 단 한 번도 이렇게 이상한 적이 없었다. 그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사람이었다. 준호가 10대였을 때부터 우리 가족 모두를 알고 지낸 사람이었다. 그런데 왜 지금 비밀스러운 메시지를 주는 걸까? 집에 도착했을 때 준호와 혜미 그리고 예리는 거실에 있었다. 그들 셋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내가 들어서자마자 입을 다물었다. 혜미는 손에 들고 있던 몇 장의 서류를 재빨리 등 뒤로 숨겼다. 엄마, 의사 선생님은 뭐라고 하세요? 준호가 물었지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는 눈까지는 닿지 않았다. 모든 게 괜찮다, 아들아.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나는 아주 건강하단다. 나는 최대한 평범하게 들리도록 노력하며 대답했다. 혜미와 준호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나는 그들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왜 그들은 실망한 것처럼 보이지? 설마 의사 선생님이 내가 아프다고 말해주기를 바랐던 걸까? 다행이에요, 할머니. 예린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유난히 차가웠다. 그럼 할머니는 인생을 즐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뜻이네요. 그날 저녁 식사 때 나는 가족들의 행동이 매우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준호는 나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혜미는 항상 짧게 대답했으며 예리는 계속해서 나의 시선을 피했다. 공기는 칼로 베어낼 수 있을 정도로 긴장감이 흘렀다.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괜찮아요. 준호가 재빨리 대답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내 방으로 돌아왔다. 분명 뭔가 잘못되었다. 그리고 정 의사 선생님의 쪽지가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쪽지를 꺼내 펼쳤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나를 거의 숨 쉬지 못하게 만들었다. 박수아 어머님, 어머님의 가족들이 어제 이곳에 왔었습니다. 이혜미 씨는
어머님의 정신 상태와 어머님께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합니다. 그들은 또한 어머님의 유산과 재산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마세요. 도망치세요. 정의사들이 내 손이 통제할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내 가족이라니. 내가 그토록 많은 사랑으로 키운 아들. 친딸처럼 대한 며느리. 내가 항상 가장 아끼던 손녀. 갑자기 모든 것이 이해되었다. 그 이상한 눈빛들, 그 속삭임들, 그 숨겨진 서류들. 그들은 내가 건강해서 실망한 것이 아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들의 계획에 협조하지 않아서 화가 났던 것이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집안의 어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다. 나는 침대에 누워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는데 이제 이 집은 나를 해치려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새벽 2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내 방 문에 다가갔다. 준호와 혜미, 예린이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이 선명하게 들렸지만 그 목소리는 내가 모든 단어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컸다. 그 망할 의사놈이 협조를 안 해줬어. 혜미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그 늙은 할망구가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가끔은 아무도 못 알아보고 가스 잠그는 것도 잊어버린다고 설명했는데도 멀쩡하다고 계속 우기잖아. 진정해 여보. 준호가 대답했다. 다른 의사를 찾으면 돼. 우리가 필요한 서류에 기꺼이 서명해 줄 사람을. 하지만 그 전까지는 그를 어떻게 해야 하지? 미국 대학교 기숙사 벌써 예약했단 말이에요. 예린이 물었다. 지금 당장 그 돈이 필요해요. 할머니가 늙어 죽을 때까지 5년을 기다릴 순 없잖아요. 예린아, 그런 말 하지 마. 준호가 꼬지졌지만 그의 말투에는 설득력이 없었다. 하지만 네 말이 맞아. 우리가 서둘러야 해. 이 집값이 거의 5억 원에 달하고 할머니 연금이랑 예금까지 합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할머니가 죽을 때까지. 맞아.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건 늙은 시어머니 돌보려고 온 게 아니야. 혜미가 차갑게 덧붙였다. 나는 당신이 곧 유산을 물려받을 줄 알고 결혼했는데 1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여기서 우리 돈을 쓰고 있잖아. 우리 돈? 나는 조용히 되뇌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내 모든 돈. 나와 돌아가신 남편이 힘들게 번 돈이었다. 그들은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야. 준호가 계속 말했다. 의사 동의 없이도 할머니를 무능력자로 선언할 수 있는지 물어볼 거야. 분명 방법이 있을 거야. 만약 안 되면 혜미가 덧붙였다. 우리는 항상 할머니의 삶을 힘들게 만들 수 있어. 스스로 요양원에 가겠다고 결정할 때까지. 할머니 TV를 뺏고 밥도 안 해주고 짐짝처럼 대하는 거야. 엄마, 너무 잔인하게 그러지 마. 예린이 말했지만 이내 덧붙였다. 솔직히 나는 할머니를 사랑하는 척하는 것도 지쳤어요. 할머니는 항상 우리 대화에 끼어들고 우리가 왜 늦게 들어오는지 잔소리하고 정말 못 참겠어요. 내 다리가 풀리기 시작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세상이 내 주변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이 사람들이 내가 준호를 키우기 위해 매일 18시간씩 일했던 사람들이라고? 이들을 위해 나의 꿈, 친구, 내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라고? 할머니 15번째 생일 기억나? 예린이 계속 말했다. 그 끔찍한 빨간 원피스 사주고 억지로 입혔잖아. 내 친구들이 다 비웃었고 그날부터 나는 언젠가 할머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어. 가장 화나는 건 혜미가 다시 말했다. 할머니는 항상 자기가 얼마나 좋은 엄마였는지, 준호를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했는지 자랑하잖아. 마치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입양한 거잖아. 그냥 자기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를 이용한 것뿐이라고. 그만해. 준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지쳐 보였다. 들어봐. 일주일 후에 내가 할머니랑 얘기할 거야.
좋은 요양원을 찾았고 또래들과 함께 지내는 게 할머니한테 더 좋을 거라고 말할 거야. 만약 거절하면 그때는 비밀 계획을 쓸 거야. 비밀 계획? 혜미가 물었다. 그냥 할머니를 진짜로 미치게 만드는 거야. 준호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약 바꿔치기 하고 물건 숨기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한 달 안에 어떤 의사라도 할머니가 미쳤다고 증명해 줄 거야. 그의 말 속에 담긴 공포가 나를 강타했다. 그들은 내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의 정신을, 나의 존엄성을, 나의 이성을 파괴하려 했다. 그들은 나를 자신들이 말하는 그 미친 노인네로 만들려 했다. 완벽해. 혜미가 흥분해서 말했다. 할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면 우리는 모든 계좌를 쓸 수 있어. 집을 팔고 연금을 받고 모든 것을 처리하면 더 이상 아무도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거야. 맞아. 준호가 확인했다. 가장 좋은 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모든 사람의 눈에는 우리는 아픈 할머니를 돌보는 사랑스러운 완벽한 가족일 테니까. 그들은 웃었다. 세 사람 모두 웃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한 것처럼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나의 순진함을, 그들에 대한 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비웃었다.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부서졌다. 내 심장이 아니었다. 내 심장은 정 의사 선생님의 쪽지를 읽었을 때 이미 부서졌다. 부서진 것은 선량함에 대한 나의 맹목적인 믿음이었다. 사랑은 항상 보답받을 것이라는 나의 믿음이었다. 가족은 신성하다는 나의 신념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가서 할머니 모든 카드 복사해 놓을 거야. 혜미가 속삭였다. 그럼 할머니가 눈치채지 못하게 천천히 쓸 수 있잖아. 좋아. 준호가 동의했다. 나는 할머니 모든 서류를 확인할 거야. 유언장 같은 게 분명 있을 거야. 우리가 좀 수정할 수 있겠지. 어떻게 수정해요? 예린이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할머니가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남기기로 결정했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유일하게 할머니를 돌본 사람이니까. 준호가 웃으며 설명했다. 아빠는 정말 천재야. 예린이 감탄하며 말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만약 누가 의심하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혜미가 안심시켰다. 할머니는 친구도 없어. 우리 말고는 다른 가족도 없고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야. 누가 할머니 편을 들어주겠어. 그들의 말이 맞았다. 나에게는 친한 친구가 없었다. 준호를 돌보는데 온 마음을 쏟는 동안 나는 대부분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 형제자매도 없었고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다. 나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고 결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 나에게는 비밀이 있었다. 이 권력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비밀.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그는 나에게 사랑과 추억만을 남긴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내가 수년간 숨겨왔던 유산을 남겼다. 나만이 아는 스위스 은행 계좌에 2억억 원이 있었고 그 외에도 그가 투자하여 구입한 3곳의 해외 부동산이 있었다. 나는 준호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가 나의 재산이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독립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나는 내가 정말 바보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내가 죽기를 참을성 있게 기다렸을 뿐이었다. 그가 내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작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서. 자, 됐어. 준호가 마침내 말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진 것 같아. 내일 우리가 계획을 실행하기 시작할 거야. 기억해. 할머니 앞에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스러운 가족인 척해야 해. 당연하지. 혜미가 대답했다. 나는 훌륭한 배우잖아. 좀 더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 나는 그들의 발소리가 각자의 방으로 향하는 것을 들었다. 나는 의사 선생님의 쪽지를 꼭 쥔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말이 옳았다. 나는 도망쳐야 했다. 하지만 나는 겁에 질린 피해자처럼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나는 45년간의 꿈에서 깨어난 여자처럼 도망칠 것이다. 나는 도망쳐서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벽한 복수를 계획할 것이다. 그날 밤새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 1분도 자지 못했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완전히 깨어있는 기분이었다. 나는 빠르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이 늙은 노인네를 과소평가했지만 곧 자신들이 누구를 건드렸는지 알게 될 것이다. 새벽 5시 그들이 모두 깊이 잠들었다고 확신했을 때 나는 조용히 가장 작은 여행 가방을 꺼내 필수품을 챙겼다. 신분증, 갈아입을 옷 몇 벌, 나의 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나의 모든 비밀 계좌 정보가 적힌 작은 수첩.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미래의 나에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할 것이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기능을 켰다. 그리고는 물건을 잊어버린 척하며 집으로 다시 들어갔고 준호와 혜미의 방문 앞을 지나갔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이미 깨어나 그날의 계획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논의하고 있었다. 혜미는 내 신용카드를 복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고 준호는 무능력자 선언에 대해 변호사와 약속을 잡았다고 언급했다. 그가 의심할 거라고 생각해? 혜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불가능해. 준호가 대답했다. 너무 늙었고 너무 쉽게 믿어. 게다가 뭘 할 수 있겠어? 갈 곳도 없고 자기 돈도 없고 친구도 없어. 우리가 그의 전부야. 정말 한심해. 혜미가 경멸하듯 덧붙였다. 70세 여자가 우리에게 완전히 의존하다니. 가끔은 가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이런 삶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냥 됐어. 남편이 죽었을 때 집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완벽한 할머니로 남겠다고 고집했잖아. 이제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 좋아.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충분한 증거를 녹음했어. 나는 휴대폰을 챙겨 떠날 준비를 했다. 부엌 식탁에 쪽지를 남겼다. 잠깐 뭐 좀 사러 나갔다 올게. 수아, 나는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늙은 노인네가 어떻게 전략적인 도피를 계획할 수 있겠는가? 나는 택시를 불러 가장 가까운 은행으로 갔다. 수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가족들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전에 몇 시간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은행에서 나는 상당한 양의 현금을 인출했고 나의 비밀 계좌들이 모두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박소영이라는 젊은 여직원이 내가 1천만 원을 인출해달라고 요청하자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아주머니 확실하세요? 그렇게 많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건 좀 위험한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걱정했다. 완전히 확실해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개인적인 용무가 좀 있어요. 은행을 나선 후 나는 다른 택시를 타고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호텔로 갔다. 나는 다음 단계를 계획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신라 호텔은 완벽했다. 조용하고 편안하며 나의 사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었다. 얼마나 예약하시겠어요? 프런트 직원이 물었다. 그녀는 40대쯤 되는 우아한 여성이었다. 잘 모르겠어요. 내가 대답했다.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어요. 치환 사정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그녀는 전문적으로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1형층의 스위트룸을 배정해 주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나는 두려움과 동시에 흥분을 느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스위트룸은 아름다웠다. 넓고 도시전경이 내려다 보였으며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고 모든 편의 시설이 갖춰져 있었다. 나는 것이 소파에 앉아 어젯밤 이후 처음으로 감정에 휩싸이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울었다. 45년간 나를 배신할 아들을 키우는데 보냈다는 사실에 울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뎌왔던 굴욕감에 울었다. 그들이 경멸하는 완벽한 할머니가 되기 전에 나 자신에 대해 울었다.
하지만 울고 난 후 나는 눈물을 닦고 계획을 시작했다. 나는 수첩을 꺼내야 할 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첫째, 스위스에 있는 내 재정 고문에게 연락하여 계좌를 활성화할 것. 둘째, 이 도시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할 것. 셋째, 사립탐정을 고용하여 내 가족들이 했던 모든 일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을 기록하게 할 것. 오후 2시 내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다. 준호였다. 엄마, 어디세요? 벌써 오후 2시인데 아직도 안 돌아오셨네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워 보였지만 그 밑에 깔린 조바심을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괜찮다, 아들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오랜만에 나 자신에게 휴가를 주기로 했단다. 나 자신에게 휴가를 주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대체 어디 계신데요? 이제 그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분노가 섞여 있었다. 시내에서 전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좀 처리하고 있단다. 나는 반쯤 진실을 말하며 대답했다. 걱정하지 마. 일 처리하고 돌아갈 거야. 엄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어디 가셨냐고요? 우리한테 말해줘야죠. 혜미도 걱정하고 예린이도 걱정해요. 우리가 엄마가 어디 계신지 알아야 한다고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서 놀라운 것을 들었다. 그것은 공황 상태였다. 그는 나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에 대한 통제권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것이었다. 준호야, 너도 알다시피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벌써 70세야. 나는 내가 어디에 갈지, 무엇을 할지 스스로 결정할 만큼 충분히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한단다. 전화 저편은 침묵했다. 엄마, 저를 걱정시키지 마세요. 엄마는 엄마답지 않게 들려요. 약은 드셨어요? 그가 물었고 그 질문에서 나는 그의 전략의 시작을 들었다. 그는 이미 내가 비정상이라는 씨앗을 뿌리고 있었다. 나는 아주 괜찮다, 아들아.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었어. 나는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즉시 휴대폰을 껐다. 그들이 미친 듯이 전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평화가 필요했다. 그날 오후 나는 이 도시에서 가장 명망 높은 법률사무소의 수석 변호사 강 변호사라는 50대 남성을 고용했다. 내가 그의 서비스에 지불할 금액을 언급하자 그는 직접 나를 만났다. 전면적인 법적 보호가 필요합니다. 내가 설명했다. 내 가족들이 내 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음모라는 것을 증명할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강 변호사는 내가 녹음한 파일을 재생하는 것을 집중해서 들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박수아 여사님, 이건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가 마침내 말했다. 어머님 가족의 계획은 노인학대, 공모사기, 그리고 문서, 위조를 구성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싶어요. 그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어요. 강 변호사는 웃었다. 그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의뢰인을 찾은 남자의 미소였다. 박수아 여사님, 우리는 아주 즐겁게 협력할 것 같군요. 그가 말했다. 제가 최고의 팀을 배정하여 어머님의 사건을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모든 것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요. 나는 그에게 준호를 입양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 수년간의 희생, 그리고 비밀 유산에 대한 모든 것을 말했다. 강 변호사는 꼼꼼하게 메모했다. 어머님 계좌에 정확히 얼마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가 물었다. 현금으로 2억 원이 있고 해외 부동산 3곳은 약 1억 원어치쯤 됩니다. 내가 대답했다. 강 변호사는 펜을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이 담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박수아 여사님, 어머님은 단순한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어머님은
가족에게 과소평가된 매우 강력한 여성입니다. 우리는 이 힘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줄 것입니다. 그날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전쟁은 시작되었고 이제 나는 올바른 무기를 갖게 되었다. 그날 저녁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는 휴대폰을 켜 메시지를 확인했다. 준호에게서 37통의 부재중 전화, 혜미에게서 15통, 예린에게서 8통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메시지의 내용은 절망적이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가 너무 걱정해요. 주화, 답장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할머니, 어디세요? 아빠가 큰일 날 거라고 하셨어요. 나는 준호에게만 답장하기로 했다. 나는 괜찮아. 걱정하지 마. 준비되면 돌아갈 거야. 엄마,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집에 오셔야 해요. 혜미가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저녁 식사를 준비했어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저녁 식사라니. 45년이 지난 후에도 혜미가 나를 위해 특별한 요리를 해준 적이 없다는 것을 내가 모를 리 없었다. 또 다른 거짓말, 또 다른 조작. 다음 날 아침 일찍 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수아 여사님, 흥미로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4립탐정이 어머님 사건 조사를 시작했고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의 며느리 이혜미 씨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머님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신청해 왔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거의 분노에 휩싸이는 것을 느꼈다.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 5장이 있는데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승인한 적이 없습니다. 누적된 빚이 4,500만 원에 달합니다. 사용 내역은 모두 명품 매장, 비쌀 레스토랑, 심지어 지난달에는 발리 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변호사가 설명했다. 하지만 나는 발리에 간 적이 없어요. 내가 혼란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여사님, 그들이 간 것입니다. 어머님의 가족들이 어머님 돈으로 일주일간 휴가를 즐겼는데 어머님께는 혜미 씨의 아픈 어머니를 방문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 기억은 마치 뺨을 맞는 것 같았다. 나는 그 주에 혜미가 어머니가 위독해서 당장 돌보러 가야 한다고 울면서 말했던 것을 또렷이 기억했다. 나는 심지어 그들에게 여행 경비까지 주었다. 그들이 위조 카드로 훔친 돈은 말할 것도 없고. 강 변호사님, 탐정은 또 무엇을 발견했나요? 나는 대답을 듣기 두려워하며 물었다. 어머님의 아들 김준호 씨는 8개월 전에 실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님께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어머님의 예금과 연금으로 생활해 왔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가 어머님께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증명해줄 의사를 찾기 위해 3명의 다른 의사에게 연락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각각의 폭로는 더 깊은 배신이었다. 그들은 내 돈을 훔치려고만 계획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이미 훔쳐왔다. 그들은 나를 미쳤다고 선언하려고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행동을 시작했다. 그럼 내 소녀 예린이는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도 비밀이 있습니다. 박소아 여사님. 그는 임신 3개월째입니다. 하지만 그는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부모님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분명히 진짜 아버지는 50세 유부남인데 그 남자는 아내와 헤어지겠다고 약속했지만 이제 아이에게 무관심합니다. 세상에,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내 손녀라니, 내가 키운 아이가 자신의 미래를 망칠 수도 있는 스캔들에 휘말렸다니. 더 있습니다. 강 변호사가 계속 말했다. 이혜미 씨는 지난 2년간 이웃 박대훈 씨와 불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제 탐정은 이를 증명할 사진과 영상이 있습니다. 박대훈 씨요? 박대훈 씨의 아내 정은지 씨요? 나는 우리 옆집에 살던 그 온화한 여자를 떠올리며 물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분명히 혜미 씨와 박대훈 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에 모텔에서 만났고 김준호 씨는 혜미 씨가 요가 수업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아이러니였다. 그들이 내가 미쳤다고 비난하여 내 인생을 망치려 계획하는 동안 그들 각자는 거짓말 속에서 살고 있었다. 이 거짓말들은 그들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사람들로 만들었다. 강 변호사님, 이 모든 것을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다시 불타오르는 결심으로 말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절도, 모든 배신. 대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들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물론입니다. 탁수와 여사님. 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당장 그들과 대결하기보다는 그들이 좀 더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날 오후 나는 수년간 하지 않았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새 옷을 사는 것이었다. 나는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백화점에 가서 나 자신을 위해 아름다운 원피스 3벌을 샀다. 우아한 검은색, 활기찬 빨간색, 그리고 나에게 힘을 주는 에메랄드 그린색. 나는 또한 새 신발, 가죽 핸드백, 심지어 시내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미용실에서 머리까지 했다. 윤지아라는 젊은 헤어 디자이너는 내 머리를 손질하는데 3시간을 보냈다. 여사님, 머릿결이 정말 좋으시네요. 그녀가 작업하면서 말했다. 왜 그동안 이렇게 방치하셨어요? 오랫동안 나 자신을 돌볼 가치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내가 다른 모든 사람을 돌보는 보이지 않는 할머니로서의 유일한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들은 끝났습니다. 윤지아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작업을 마치면 여사님은 늘 그래왔던 여왕처럼 보일 거예요. 그녀의 말이 맞았다.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나는 나를 바라보는 여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머리는 세련되고 우아하게 잘려 있었고 하이라이트는 내 얼굴을 밝혀주었다. 나는 강해 보였다. 그날 저녁 호텔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나는 준호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다. 엄마 드디어 대체 어디 가셨어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스러운 것이 아니라 화가 나 있었다.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단다. 아들아.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수년 동안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어. 정말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이더구나. 엄마, 이제 그만두셔야 해요. 그렇게 사라질 수 없어요. 우리는 엄마 가족이에요. 우리가 엄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 나는 공기 중에 그 단어가 맴돌도록 되뇌었다. 내 가족이 나에게 언제 권리를 가졌지? 엄마가 노만이 들기 시작했을 때부터요. 그가 대답했다. 또 시작이다. 나의 정신이 불안정하다는 씨앗을 심으려는 시도. 노망이라니. 70세 여자가 자신에게 휴가를 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노망이라고 생각하니 그 여자가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을 때요. 엄마, 저는 엄마가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요. 전문가라니. 나는 혼란스러운 척하며 물었다. 어떤 종류의 전문가 말이야? 정신과 의사라도? 네. 이런 행동 변화를 다루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요. 좋아. 그 스스로 내가 녹음하고 있는 전화 통화에서 그의 의도를 인정했어. 준호야, 네 말이 맞아. 내가 말했다. 나는 전문가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해. 나는 전화 저편에서 그가 안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이해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나는 완전히 이해한단다. 나는 가족 사기 전문가, 노인 학대 전문가, 그리고 심리 조작 전문가가 필요해.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들이 나에게 줄곧 해왔던 일이니까. 전화 저편의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준호야. 나는 혜미가 내 이름으로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너희가 나를 무능력자로 선언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네가 연락했던 의사들을 알고 있어.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단다. 엄마, 그건 너무 터무니없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또 뭘 알고 있는지 아니, 준호야. 나는 네가 8개월 전에 실직하고 내 돈으로 생활해왔다는 것을 알고 있어.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말이야. 나는 너희가 내가 훔친 돈으로 발리에서 휴가를 보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다른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 네가 법정에서 보게 되면 정말 놀랄 거야. 엄마는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확신에 차 있지 않았다. 헛소리? 어젯밤에 내가 너희가 내 약을 어떻게 바꿔치기 하고 나를 진짜로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우는 것을 들었는데 그것도 헛소리니. 이번에는 침묵이 더 길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세요. 우리가 가족처럼 대화할 수 있어요. 아니, 준호야.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가족은 너희처럼 서로를 배신하지 않아. 가족은 서로의 돈을 훔치기 위해 그중 한 명의 정신을 파괴할 계획을 세우지 않아. 엄마, 제발. 내가 너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줄게. 딱 한 번의 기회. 모든 것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나에게서 훔쳐간 모든 돈을 돌려줘.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어쩌면 내가 너희를 용서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인정할 것이 없어요. 그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법정에서 보자. 아들아. 좋은 밤 보내렴. 나는 전화를 끊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는 완전히 평화로움을 느꼈다. 전쟁은 공식적으로 선포되었고 나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있었다. 다음 며칠을 롤러코스터 같았다. 내 휴대폰은 가족들의 절망적인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다. 그들은 처음에는 온정적인 접근을 시도했다. 예리는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울면서 문자를 보냈고 혜미는 오해에 대해 사과하기 위해 화해하는 목소리를 사용했으며 준우는 내가 집에 돌아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했다. 그 전략이 실패하자 그들은 두려움과 협박으로 돌아섰다. 준호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엄마,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엄마를 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강 변호사는 이미 나를 준비시켰다. 박수아 여사님, 그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가 한면담에서 나에게 제안했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의 진정한 의도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미 3명의 독립적인 정신과 의사로부터 어머님의 정신 상태가 완전히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받았습니다. 동시에 내 사입 탐정은 매우 바빴다. 매일 나는 새로운 보고서를 받았고 이는 나를 거듭 충격에 빠뜨렸다. 박수아 여사님, 그가 금요일 면담에서 말했다. 어머님께서 사라지신 후 어머님의 가족들은 계획을 크게 서둘렀습니다. 어제 김준호 씨는 어머님의 은행에 가서 어머님의 계좌를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어머님께서 정신병 발작을 일으켰고 일시적으로 어머님의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은행은 뭐라고 했나요? 내가 물었다. 다행히도 은행 지점장은 매우 전문적이었습니다. 그는 김준호 씨에게 어떤 계좌 변경이라도 공식적인 법적 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준호 씨는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고 결국 그들은 그를 내보내야 했습니다. 또 다른 건요? 네. 이혜미 씨는 어머님의 재산을 처분해 왔습니다. 어제 저는 그가 어머님의 골동품 가구 몇 점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어머님의 보석을 전당포에 팔려고 했지만 감정사는 그 보석들이 분명히 연장자의 소유이고 혜미 씨가 판매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내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 보석들은 나의 돌아가신 남편의 선물이었다. 그가 수십 년 동안 모아온 독특하고 진귀한 보물들이었다. 그럼 내 손녀 예린이는요? 그는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어머님께서 심각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계시고 가족들이 어머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 이야기를 이용하여 몇몇 지인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할머니의 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각각의 폭로는 이전 폭로보다 더 가슴 아팠다. 그들은 내 물건을 훔칠 뿐만 아니라 나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의 소위 질병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이겁니다. 탐정이 계속 말했다. 어젯밤 그들 3명은 집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우리 정보원은 그 남자가 최상무 씨라고 지목했습니다. 그는 이 도시의 지하 범죄 세계에서 유명한 문서 위조범입니다. 위조범이요? 나는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끼며 물었다. 분명히 그들은 어머님의 정신 능력에 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 의료 문서를 위조할 계획입니다. 최상구 씨는 허위 진료 기록과 위조 의사 서명을 전문으로 합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빴다. 그들은 내 돈을 훔치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여러 중범죄를 저지를 의향이 있었다. 강 변호사님. 그날 오후 나는 그에게 전화했다. 이제 우리의 계획을 서두를 때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그들이 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위조된 문서를 손에 넣을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박수아 여사님. 우리 계획의 2단계 실행을 준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2단계 계획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했다. 우리는 그들과 직접 대결하지 않고 그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들 것이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새로 산 우아한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최고의 보석을 착용한 채 시내에서 가장 유명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로 향했다. 나는 고급 주택, 특히 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러 예약했다. 박수아 여사님. 김 실장이라는 우아한 남성 부동산 중개인이 나를 맞이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머님께서 고가 주택 구매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다. 인생의 새로운 단계를 반영할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습니다. 우아하고 현대적이며 잘 관리된 집을요. 좋습니다. 어머님께서 관심 있으실 만한 주택 3곳이 있습니다. 김 실장은 몰랐지만 내 사립탐정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오전 11시 우리가 2번째 주택을 보고 있을 때 준호와 혜미, 예린이 같은 부동산 중개 사무소에 나타났다. 우리가 웅장한 고급 주택을 둘러보는 동안 나는 현관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김 실장에게 말했다. 방금 도착한 사람들을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로비로 내려갔을 때 그들 3사람은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다른 중개인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우리는 집 한 채에 관심이 있습니다. 준우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제 어머니 집인데 그분이 아프셔서 저희가 법적으로 이를 처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적 권한이요? 그 중개인이 물었다. 서류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 공식적인 서류는 처리 중입니다. 케미가 대답했다. 하지만 며칠 안에 될 겁니다. 우리는 우선 감정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 가족들. 나는 계단 위에서 큰 소리로 말했다. 그들 3명은 동시에 몸을 돌렸고 그들의 얼굴에 떠오른 공포는 영화 같았다. 준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혜미는 입을 쩍 벌린 채말을 잊지 못했으며 예리는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다. 엄마. 준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가 여기서 뭘 하시는 거예요? 너희랑 똑같지. 나는 침착하게 계단을 내려가며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집을 사고 있는 중이야.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부동산 중개인 김 실장이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박수아 여사님, 이분들을 아십니까? 안타깝게도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제 가족입니다. 아니, 최근까지는 그랬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해야 해요. 준호가 권위를 보이려 했었지만 완전히 실패했다. 무엇에 대해 얘기할까, 준호야? 너희가 내 허락 없이 내 집을 팔 계획에 대해? 너희가 위조하고 있는 서류에 대해? 아니면 너희가 언급한 존재하지도 않는 법적 권리에 대해? 다른 부동산 중개인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분명히 불편해했다. 죄송합니다만 그가 끼어들었다. 하지만 이 부동산에 어떤 법적 분쟁이라도 있다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어떤 감정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분쟁도 없어요. 혜미가 절망적으로 말했다. 그냥 할머니가 최근에 정신이 좀 오락가락해서 그래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나는 사무실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되풀이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내 돈으로 1억 원짜리 집을 사고 있는 거니. 김 실장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1억 원? 예린이 속삭였다. 오, 그래. 사랑하는 손녀야. 나는 달콤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 늙은 할머니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변호사님, 김 실장 부동산 중개 사무소입니다. 제 가족들이 제 허락 없이 제 집을 팔려고 하고 저의 일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기록할 사람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박수아 여사님, 15분 안에 사람이 도착할 겁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하게 가족들을 바라봤다. 이제 내 변호사들이 올 때까지 기다릴 거야. 나는 선언했다. 그러면 너희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대체 어떤 법적 서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얻었는지, 그리고 왜 내 집을 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해야 할 거야. 준호가 나에게 다가오려 했다. 엄마, 이건 가족 일이에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 나는 단호하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더 이상 집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나에게는 더 이상 집이 없어. 적어도 너희가 있는 집은 없어. 혜미가 울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공포의 눈물이었다. 수화,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나는 목소리를 높여 물었다. 가짜 신용카드를 만들어서 내 돈을 훔친 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의료 문서를 위조할 계획을 세운 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범죄자를 고용해서 내 진료 기록을 위조하게 한 게 나를 위한 것이었다고? 각각의 비난은 부동산 중개사무소 로비에서 폭탄처럼 터져나갔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은 모두 멈춰서서 들었고 나는 그들의 얼굴에 충격과 혐오감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린이 절망적으로 거짓말했다. 모르겠다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내가 녹음한 음성 파일 중 하나를 재생했다. 준호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그냥 할머니를 진짜로 미치게 만드는 거야. 약 바꿔치기 하고 물건 숨기고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하는 거야. 한 달 안에 어떤 의사라도 할머니가 미쳤다고 증명해 줄 거야. 부동산 중개사무소는 죽은 듯이 고요했다. 나는 직원들과 고객들의 얼굴에 분노와 역겨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녹음은 불법이에요. 혜미가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니란다.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히 계획된 범죄를 막기 위해 녹음했을 때는 더더욱 불법이 아니지. 바로 그때 강 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2명과 공증인 1명이 도착했다. 박수아 여사님, 저희는 강 변호사 사무소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어머님의 일에 대한 법적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내가 대답했다. 이 세 사람은 저에게 제 재산에 또는 제 재정에 대한 어떤 법적 권한도 없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려는 어떤 시도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변호사 중 1명이 준호에게 다가갔다. 김준호 씨, 박수아 여사님의 부동산을 판매할 권한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서류를 제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들은 어떤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선언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훔치려는 범죄 계획뿐입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의 공개적인 망신은 시작에 불과했다. 우리가 건물을 나설 때 내 가족들은 거리까지 쫓아와 번갈아 소리치고 애원했다. 엄마, 잠깐만요. 준호가 외쳤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은 끔찍한 오해예요. 할머니, 제발. 예린이 울면서 말했다. 제가 할머니를 사랑해요. 할머니는 우리에게 이럴 수 없어요. 혜미는 완전히 전략을 바꿨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랑이나 걱정하는 척하지 않았다. 이 끔찍한 늙은 할망구야. 내가 택시에 올라타자 그녀가 나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우리를 수년 동안 이용했어. 준호는 당신에게 그의 최고의 시절을 바쳤는데 당신은 이렇게 보답하는 거야? 최고의 시절이라니. 나는 택시 창문 너머로 그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그를 키우기 위해 매일 18시간씩 일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내가 그를 양육하기 위해 나의 경력, 친구, 사회생활을 포기했던 그 시절을 말하는 거니? 바로 그 시절 말이야. 당신 스스로 그를 입양하기로 선택했잖아. 혜미가 악랄하게 반박했다. 아무도 당신을 강요하지 않았어. 이제 와서 우리가 영원히 감사하기를 바라는 거야. 나는 너희가 감사하기를 바라지 않아. 나는 치명적인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나는 그저 너희가 나를 훔치지 않고 나를 배신하지 않고 나를 미치게 만들어서 내 돈을 강탈할 계획을 세우지 않기를 바랐을 뿐이야. 분명히 그 요구는 너무 과했나 보구나. 나는 운전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말했고 내 가족들은 보도에서 소리치는 채로 남겨졌다. 그날 오후 강 변호사는 긴급 면담을 위해 나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다. 박수아 여사님, 모든 것을 바꿀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가 전례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떤 실수요? 절망 속에서 김준호 씨는 문서, 위조범 최상구 씨를 직접 찾아가 5천만 원을 미리 지불하고 어머님의 의료 문서 위조를 서두르라고 요청했습니다. 5천만 원이라니. 그들이 그 많은 돈을 어디서 구했죠? 어머님 명의로 된 신용카드에서요. 그리고 분명히 혜미 씨는 자신의 차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부분은 이겁니다. 최상구 씨는 국가수사본부의 정보원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그는 문서, 사기 조직을 해체하기 위해 당국과 협력해왔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어머님 말씀은 어머님의 가족들은 가정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료 문서, 위조 공모로 연방 조사를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전체 거래 과정에 대한 녹음과 녹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스위트룸에서 나는 미루고 있던 일을 하기로 결정했다. 가족 각자를 개별적으로 대면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는 더 강력한 계획이 있었다.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 계정을 만들었고 제목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이었다. 한 할머니가 진실을 폭로하다. 저녁 8시 나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3명뿐이었지만 놀랍게도 숫자는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말했다. 제 이름은 박수아이고 올해 70세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완벽한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이야기입니다. 20분 후 나는 500명 이상의 시청자를 확보했고 1시간이 끝났을 때는 3,000명을 넘어섰다. 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준호를 입양한 이야기부터 정 의사 선생님의 비밀 쪽지, 신용카드 사기부터 나를 미치게 만들려는 그들의 계획까지.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하고 내가 수집한 문서들을 보여주며 모든 배신을 정확하게 설명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압도적으로 나를 지지했다. 얼마나 끔찍한 가족인가요? 박수아 여사님, 당신은 투사입니다. 그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세요. 우리 할머니도 비슷한 일 겪으셨어요. 용기 내어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바꾼 것을 라이브 스트리밍 도중에 걸려온 전화였다. 예린이었다. 할머니, 제발 그 라이브 스트리밍 꺼주세요. 그가 간청했다. 할머니는 우리 삶을 망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삶을 망치고 있다고? 나는 모든 시청자가 들을 수 있도록 되풀이했다.
너희가 먼저 내 삶을 망치지 않았니? 할머니, 모두가 보고 있어요. 제 친구들, 제 선생님, 학교 전체요.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 내가 내 의지에 반하여 요양원에 보내지고 정신 이상자로 선언되고 모든 돈을 빼앗겼을 때 기분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선택지를 모색하고 있었다고? 나는 소리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내가 유지해왔던 냉정을 잃었다. 예린아, 나는 너를 어릴 때부터 키웠어. 기저귀 갈아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아플 때 돌봐줬는데 너는 거기에서 웃으면서 네 부모가 나를 파괴할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켜봤다고? 전화 저편의 침묵은 귀청을 찢을 듯했다. 하지만 라이브 스트리밍의 댓글은 폭발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게 하세요. 이 소녀는 뻔뻔하네요. 박수와 여사님, 그에게 조종당하지 마세요. 할머니, 예린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대학교 돈이 필요했고 다른 일 때문에도 필요했어요. 그가 무의식적으로 배를 만졌다. 다른 일이라니. 예를 들며? 할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가 마침내 인정했다. 아이의 아버지는 유부남인데 아이에게 무관심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돈이 필요했어요. 내 마음은 소녀를 위해 찢어지는 듯했지만 동시에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래서 너는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에 참여하기로 결정했구나? 그들이 할머니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가 소리쳤고 커피숍의 다른 손님들이 힐끗 쳐다봤다. 그들은 그냥 의사 선생님이 할머니에게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고 말하게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게 뭐가 다르니 예린아? 저는 모르겠어요.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몇 분 동안 울었다. 할머니가 집을 떠난 후에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아빠랑 엄마는 하루 종일 싸웠어요. 엄마는 아빠가 도박 때문이라고 말하고 아빠는 엄마가 너무 탐욕스럽다고 말하고 저는 그 중간에서 임신한 채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럼 지금 나에게서 무엇을 얻고 싶니? 저는 할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아빠랑 엄마에게 증언한다면 저는 진실을 말할 거예요. 제가 아는 모든 것, 제가 본 모든 것, 제가 들은 모든 것을요. 나는 조용히 앉아 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소화했다. 왜 지금 배신하는 거니, 예린아? 엄마가 어젯밤에 저한테 말했어요. 만약 일이 잘못되면 그들은 제가 할머니 보석을 훔치자고 제안했다고 말할 거라고요. 그들은 제가 마약 살 돈이 필요해서 그렇게 하도록 조종했다고 말할 거라고요. 마약이라니. 저는 마약 안 해요, 할머니. 하지만 아빠가 말하길 반항적 20대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그들이 모든 것을 계획했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더 믿을 만하다고 했어요. 최종적인 배신.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딸을 배신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네가 말하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있니? 예린은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가 떠난 후에 그들이 싸웠던 모든 내용을 녹음했어요. 그들이 저에게 계획을 알려준 문자 메시지도 있어요. 엄마가 할머니 보석을 팔아서 돈 세는 영상도 있어요. 왜 이런 것들을 녹음했니? 일주일 전에 저는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들도 저를 버릴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미성년자이고 임신했고 돈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희생양은 바로 저였어요. 나는 그를 응시하며 이것이 또 다른 조작인지 아니면 마침내 진실을 듣고 있는 것인지 판단하려고 노력했다. 예린아, 너는 네 부모를 비난하고 있어. 네 인생은 영원히 바뀔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완전히 끝날 거야. 그들과의 관계는 이미 끝났어요, 할머니. 그들이 저를 할머니를 향한 계획의 일부로 이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나서 저를 희생시켜 자신들을 구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요.
그럼 너는 증언을 대가로 무엇을 원하니? 저는 할머니가 제가 고등학교를 마치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할머니가 제 임신에 대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할머니처럼 강한 여자가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나는 손녀와 나 사이의 연결고리에 작은 불꽃이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네가 그렇게 한다면, 만약 네가 내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돕는다면 나는 네가 학업을 마치고 네 공경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무엇을요? 나는 너에게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함께 보낸 시간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충성심과 진정한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때때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은 독이 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단다. 비록 너희가 같은 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리는 손을 내밀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약속해요, 할머니.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 순간이 준호와 혜미의 종말을 알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약속한다, 내 아이. 하지만 이제 너는 나의 동맹이야. 그리고 동맹은 서로를 보호해야 해. 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니? 지금처럼 제 인생에 어떤 일에도 준비된 적이 없어요. 재판 날짜는 예상보다 빨리 다가왔다. 3주 만에 강 변호사는 너무나도 견고한 사건을 구축하여 내 가족들의 비싼 변호사조차도 가명을 위해 유죄를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진호와 혜미는 거부했다. 그들은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고 멍청한 할머니를 돌보는 자애로운 가족의 이미지로 배심원단을 조종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다. 재판이 시작되는 날 나는 가장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에 도착했다. 예린이 내 옆에 있었다. 그는 법적 절차 동안 호텔에서 나와 함께 지내기로 결정했다. 할머니, 긴장되세요? 우리가 법원 계단을 올라갈 때 그가 물었다. 아니, 내 아이. 나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나는 평화로워. 진실은 항상 드러나기 마련이니까.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나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 보도와 나의 라이브 스트리밍 이후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다. 기자들과 카메라들, 그리고 나를 지지하기 위해 온 수십 명의 연장자들이 있었다. 준호와 혜미가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그들을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준호는 살이 빠지고 눈이 퀭했으며 혜미는 초췌하고 긴장해 보였다. 수년간의 징역형에 직면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그들에게 이미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검사는 압도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진술했다. 그는 그들이 나를 미치게 만들 계획을 세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그는 신용카드 사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다. 그는 문서, 위조범과의 공모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내 집이 사기로 담보 설정된 증거를 제시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예린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두했을 때였다. 최예린 씨, 검사가 그에게 물었다. 어머님 부모님께서 할머니의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었을 때 무엇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린은 흔들림 없고 분명한 목소리로 모든 대화, 모든 계획, 모든 배신을 이야기했다. 그는 그들이 나의 약을 어떻게 바꿔치게 할 계획이었는지, 그들이 나의 죽음으로 얼마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실패하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로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했다. 그가 증언을 마쳤을 때 법정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변호인 측은 예린을 훼손하려 했고 그가 나에게서 돈을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암시했다. 최예린 씨, 당신은 임신 중이고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가 위압적으로 물었다. 네, 저는 임신 중입니다. 예린이 존엄성 있게 대답했다. 네,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도움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할머니께서
증언에 대한 대가로 재정적으로 당신을 돕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매우 편리한 상황이 아닙니까? 저의 할머니는 저의 증언에 대한 대가로 돈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예린이 단호하게 반박했다. 그분은 제가 마침내 옳은 일을 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저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증언할 차례가 되자 나는 증인석으로 걸어갔고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집중되는 것을 느꼈다. 박수아 여사님, 검사가 나에게 물었다. 가족들의 계획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습니까? 나는 45년간의 거짓말 속에 살았던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들은 나를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나눴다고 생각했던 사랑스러운 모든 순간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그저 그들과 나의 돈 사이에 있는 방해물이었는지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지금은 자유를 느낍니다. 내가 준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거짓말로부터의 자유, 조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 적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로부터의 자유를요. 변호인 측은 나를 복수심에 불타고 과장하는 부유한 여자로 만들려 했다. 박수아 여사님, 당신은 수십억 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족들에게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닙니까? 나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자산이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공모하거나 나의 신분을 훔치거나 법정 문서를 위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가족들이 그 돈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권리라니 왜요? 그들이 나를 강제로 요양원에 보내어 계획했기 때문에요? 그들이 몇 달 동안 나를 훔쳤기 때문에요? 그들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나를 배신했기 때문에요? 재판은 닷새 동안 계속되었고 마침내 배심원단은 단 2시간의 심의 끝에 만장일치로 판결을 내렸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준호는 공모 사기, 문서 위조, 노인 학대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혜미는 같은 혐의로 10년을 선고받았고 담보대출 사기 혐의가 추가되었다. 판사가 판결을 낭독할 때 혜미는 무너져 울었고 준호는 그저 무표정하게 앞을 응시했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가 법원을 나설 때 한 기자가 나에게 물었다. 박수아 여사님,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적인 정의는 실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진정한 정의는 남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진정 누구인지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 후 나는 서울 근교에 아름다운 집을 샀다. 이전 집보다 작았지만 햇살 가득하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다. 나와 예리는 그곳에서 오후를 보냈다. 예리는 우수한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아이를 낳기로 결정했다. 그는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으며 우리가 함께 겪었던 모든 일에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노인보호를 전문으로 하고 싶다고 했다. 할머니, 몇 주 전 우리가 정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 그가 나에게 물었다. 아빠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세요? 그를 입양한 것을 후회하지 않아. 내가 우리가 함께 심은 꽃이 쓰다듬음에 대답했다. 나는 선량함이 결코 자멸의 대가로 실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일찍 깨닫지 못한 것을 후회할 뿐이야. 그럼 이 모든 것에서 무엇을 배우셨어요? 나는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나 함께 보낸 세월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존중, 진정한 충성심,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배웠단다. 나는 배신과 함께하는 것보다 존엄하게 홀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고 다시 시작하기에 결코 늦지 않다는 것을 배웠단다. 이제 71세인 나는 이전에는 결코 가져본 적 없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여행하고 책을 읽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유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는 내가 항상 원했던 그 마음의 딸이 되었다. 준호와 혜미는 감옥에서 몇 번 나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들의 편지는 개봉되지 않은 채 쓰레기통으로 직행했다. 어떤 문은 일단 닫히면 다시는 열어서는 안 된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세 가지에 감사한다. 나에게 경고할 용기를 낸 정 의사 선생님께 감사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내면의 힘에 감사하며, 자신의 이야기의 결말을 스스로 쓸 용기가 있다면 결말 또한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에 감사한다. 선량함은 내 삶에서 여전히 중요하지만 이제 나는 지혜롭게 그것을 실천한다. 나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연장자들을 돕고 예린의 학업을 지원하며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재단을 설립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마침내 내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이여, 그것이 모든 교훈 중 가장 귀중한 것이다.